여의도는 바야흐로 선거 시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은 개파 간 사활을 건 공천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야당에선 이르면 내주에 전략공천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 시동이 걸린 여야의 선거 채비,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배병유 월간 경제풍월 대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유용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대담에 앞서 속보부터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심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무죄 취지의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방송국에 와서 봤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상식이라든지 또 시중의 여론에 비추어 보면 뜻밖해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만 파기환송이라는 무죄 추정의 파기환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그 사이에 사건 전개된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혐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오래 끌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겠느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느껴져요. 물론 지금이 바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 시점에 이제 뭐 의원직 사격 이제 상실 판결이 나고 이러면 또 어떤 뭐 호남 민심에 뭐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뭐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결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중에서 보면 그렇게 비쳐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시비를 거는 건 대단히 위험한데 저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취지가 이제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부분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맞아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2심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봤고 대법원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뭐 대법원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을 내리는데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뭐 유죄가 된다 그랬을 때 호남 민심이 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의 판단을 뭐 유죄가 나왔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상당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선거 구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호남을 향한 어떤 구도 자체가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호재가 아닐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를 할 것이냐,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민의당이 하나의 전라도 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데 박지원 의원도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결국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역학관계, 안철수 대표의 위상, 또 천정배 대표의 위상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전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나 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제 거취가 이제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석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셨는데 김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이제부터 서로 밀고 당기기로 하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 박지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가 얘기했던 뭐 깨끗한 새로운 정치, 뭐 정치 개혁 이런 부분들과 박지원 의원이 매칭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호남 민심은 박지원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확 바뀌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동교동계는 다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 알겠지만 박지원 의원 개인이 캐릭터가 그렇게 살갑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박지원 의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또 박지원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몸집을 좀 더 키울 것이다. 그러면 살아남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뭐 승리하는 쪽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당선 가능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질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취에 신중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판결로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이 유무죄의 어떤 뭐 이 합리성, 적합성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고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2심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정치부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살아날 가능성 희박하다.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8천만 원 혐의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받았던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2심이 웬만하면 대법에서 내려지는 통계적 확률이 더 많은데 네. 무죄 취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완전히 기사회생을 한 거죠. 이거 흥미진진해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몸값이 그동안은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다 취하기에는 참 좀 껄끄러운 카드, 버려진 카드였다가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목포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바라보고 매직 넘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카드를 하나 취득하는 건데 10명, 15번째 의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지금 19, 20번째 의원으로 들어가는 건 몸값이 다르거든요. 네. 같은 배지 하나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지금 좋은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아마 이제 구회가 시작될 것이어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이 원내 그 연설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순창으로 가서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목포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하나만 좀 초과드리자면요. 요새 들어와가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에서 일정 정도 증언만 가지고도 이걸 인용을 해줘서 결국 유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 경우에도 아주 엄밀하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주선 의원 경우도 그랬고 정두원 의원 그 경우도 그랬고 뭐 국회에서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뭐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무죄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국민이 뽑은 선량을 검찰에서 정말 그 혐의가 있다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야지 구속만 시키고 또 기소했다라는 걸로 그냥 끝낸다.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 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좀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조금은 반성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치인들을 확실한 증거라든가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 의원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죠. 호불호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무소속으로만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무엇하러 탈당했냐라고 그분한테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민주당을 탈당했으면은 뭐 새로운 야권의 재편을 이루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친노 세력과 자기 자신이 대립했으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을 만들든지 그럼 새로운 정치적 문제를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무소속으로 당선하기 위해서 특히 목포에서 당선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물론 오늘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정치적 생명이 저는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탈당하면서 통합을 하기 위해 탈당한다라고 말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중도를 지향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잠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런 조치 이후에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님,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이념적 극단은 안 된다. 중도 노선을 표명을 했습니다. 배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평가입니까? 국민의당 위원장으로서 첫 무대인데 이번에 역시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안보에 대해서는 저 보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망이에요. 개성당 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저걸 하는데 어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원내 발언이나 안철수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을 보면은 북한 지금 대북 정책, 제재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북 문제에 관해서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개성공단이 이것에서 뭐 미사일과 핵을 규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봐라, 남조선 봐라. 이 모양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그거하고도 무슨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뭐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얘기하는 공자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당장 북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지금 현재화되어 있고 아직도 다시 추가로 대남 테러에 역량을 집결하라고 김정은을 지시한 시점에 한국형 방어 체제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그거는 원론이지만 지금 당장이 급한데 그 말씀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난 제2야당, 제3당의 입지를 대표하고 창당한 위원장의 첫 국회 연설로서는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기가 본인이 얘기한 정체성 문제를 이제 지적해 안보는 신보라고 분명히 해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 그런데 전 심하네. 네. 배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보면은 오산기지 상공에 미국의 F-22 랩터가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4대 편대가 왔다가 2대는 두고 간다. 오키나와로 2대는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든든한 마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봐야 저 미국 거잖아요. 그렇지.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형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철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나오는 핵무장론보다는 차라리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술핵을 깔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자주국방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원론인데 네.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 다 당의 과연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데, 자 우리 김병훈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박지원 의원 들어오는 거 뭐 막을 이유 없다, 하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순창에 간다 안 간다 뭐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 옳은 방향을 표명했다고 국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뭐 낡은 진보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야당이 지금 대안도 없다. 양극단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정치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네. 어떤 세력으로 규합할 건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힘을 모아 나갈 건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약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교섭단체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이 지적된 부분이지만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현실 정치력이 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현실에서 정치적인 세를 모아나가고 확대시키지 못한다면은 예.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라는 부분이 구현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박지원 의원 문제라든가 정동영 네. 전 장관의 문제도 상당히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 소장님. 예. 사실 지금 이제 결국은 정동영 전 장관도 들어가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상돈 명예교수도 영입하고 그럼 안철수 공동대표 샌드위치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미 샌드위치잖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주장이 어디 있는지 어느 좌표에다 본인을 넣어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뭐 아까 진보 보수 얘기도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걸 안착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지금 이상돈 교수 말씀도 하셨지만 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도 다르고 공통의 의식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국회라고 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오늘 얘기한 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체제가 붕괴되고 괴멸된다고 하면 이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럼 북체제를 붕괴하고 괴멸되는 상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핵폭탄을 허용해야 하는 거냐? 이런 대안이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개성공단 제재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국제 제재는
온 세계가 안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제재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경제적 손실이 없어서 합니까? 세컨더를 보이콧하면 그 나라 기업들도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란 말입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를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70~70%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핵 보유를 하면 안 된다고 방위체제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방위체제를 하겠다고 전시 작전권을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안 되고 따로 논의하자.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결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없죠. 정책적으로 모호한 것 아니냐 같은 지적인데. 아니 이게 국회 연설에서 모든 걸 다 표방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김 부소장님의 지적이 합리적인데 다소 좀 부당하겠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하는 생각은 그 연설에서 대안을 다 디테일하게 적으면 대선 공약집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한 1년 반 후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중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국방의 차원보다는 경제적 차원이에요. 우리의 경제 손실이 더 크다. 근데 이게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또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무디스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한국 신용등급 강등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국제공조를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과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얘기합니까? 라는 명분을 이 정부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개성공단이 있는 게 전쟁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안심을 하고 개성공단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폐쇄해버리니까 한국 전쟁 위기가 너무 높아. 신용등급 낮아.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 경제적으로 데미지가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해석의 다양성이 지금 구분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걸 책임져라. 뭘 책임져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권으로 가기 위한 행보인데 지금 이상돈 위원장 아까 통화하셨지만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40석이 목표라고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100석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갭이 크죠? 그럼 40석의 소수 정당으로 1년 반 남은 대권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전 안철수 대표의 딜레마일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뭐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새누리당 집권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천 룰을 놓고 최고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막가파식 공중전을 통해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전 지궁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미운 놈 쳐내고 자기 사람 심기 그런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독선적으로나 이 자꾸만 용납하지 않겠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참 곤란하거든요.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말 부끄럽다. 나라가 이 지경에 지금 위기에 처한데 지도부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자,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서청원 최고도 용납 못하겠다. 김 대표도 용납 못하겠다. 배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집권당 대표하고 총선 공천 관리위원장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는 법이 아니에요, 집권당이.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국민경선제가 큰 룰이라고, 여지부장의 룰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 대표 방침으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꼭두가시 노릇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시킨 대로만 해라.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위원회 오는데 꼭두가십니까? 거기서도 그 룰 범위 내에서 관리가 돼야지. 지금 무대 막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치면서 말이야. 절대 양보 안 해. 내가 공천 도장 안 치고. 이거 뭐 어디 황제식 정당 총재 시절도 아니고 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또 이한구 위원장이 당대표가 나가더니 내가 나가더니 둘 중에 판을 가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알고 있잖아요. 친박, 비박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데 친박과 비박과 갈등의 뿌리를 캐게 되면 과거에 공천 학살부터 시작되고 그 전까지도 뿌리가 긴데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 배경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저는 국민 경선제 하겠다는 거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한구 대표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여론입니다. 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이에요. 저 국회의원. 예.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물갈이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데서 꼼짝식으로 하면 물갈이 누가 해요? 지금 저 룰대로 해버리면 지금 기존 국회의원들이 다 기득권이 다 누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요망은 어디 가요? 그래서 너무해요. 양쪽이 다 너무해요. 너무하다. 김무성 대표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있다. 보는 그 대신에 싸우는 저런 식으로 극렬하게 세우는 방식을 국민한테 보여주면서 뭐 우리 180석 없겠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다음에 선거의 지도 좋다. 그렇게 지금 뭐 부건해요? 지금 야당이 분열됐다 해야 어부지리 해가지고 180석, 200석을 뭐 곧 눈앞에 보입니까? 새누리당 착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 총선 이후의 어떤 권력 구도 길게 보고 좀 대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세력은 이거 뭐 하도 박이 많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정치 세력은 김무성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 이한구 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해놨습니까? 대표도 공천 안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뭐 당신도 공천 내가 아닐 수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생명을 아예 앗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 TK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을 봤을 때 아주 치열할 것 같고요. 네. 언어에서 드러났지만 뭐 거의 뭐 A 아닌 B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특히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심각한 권력 투쟁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분리까지는 안 가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힘이 세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세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셀 거고 김무성 대표가 자꾸만 싸움에서 밀리니까 네.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아마 막판에 가면 이제 뭐 딜이 좀 있겠죠. 네. 딜이 있으면서 워낙 그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유승민 의원은 아웃시킬 테니까 당신 사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딜이 있으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무게 중심이 성청동 쪽으로 와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아니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사실 도장을 안 찍으면은 물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결국은 도장은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왜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하느냐 말이죠.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공천권을 통해서 인적 개선도 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가면 될 일인데 왜 자꾸 현역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득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물론 친박, 비박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든 인재 영입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그거는 당 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메뉴가 올라와야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메뉴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김태호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네.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바라고 새로운 메뉴를 바라는데 내부에서 싸움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180석, 뭐 200석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두 발언에 김무성 대표도 먼저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서청원 최고위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서로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많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접점을 찾을 텐데 이 접점을 찾는 게 많지도 않아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우선 공천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간 위에 그 위임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고위원회에 올라가지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원회까지 갈 때는 김무성 대표가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갈등을 좀 그러면 키우는 뭐 거죠. 분당, 탈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낙천자들이 별도의 어떤 뭐 예전에 어떤 친박연대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면은요 큰 그 세력이 뒤에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윤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낙천이 됐을 때 민국당 말씀이시죠? 예, 민국당의 경우에도 김윤환 의원만 낙천시키고 김윤환 걔는 다 살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윤환 의원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친박연대는 박근혜라고 하는 큰 뒤에 그 백업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가니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 던지고 무소속으로 아니면 당을 차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과정이지 통합의 과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분당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역사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총선 2달 앞두고 이렇게 격하게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심지어는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선거라는 게 얼마나 정치인에게 무서운 건데요. 이번 선거 망쳐도 좋으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요. 밀실에서 싸우죠. 싸워도 밤에. 근데 이게 전 국민 카메라에다 노출되고 있는데 용납하지 않겠다를 두 분이 네 번을 얘기했어요. 서로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치킨 게임인데 이게 벼랑으로 가면 분당 아니라 뭔들 정치 세력이 갈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확률상 제로는 아니다.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네. 수습 이후가 더 문제예요. 어떻게 아까 수습될 말씀하셨지만 메뉴를 내놓고 음식을 뭐 맛보고 유권자가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메뉴를 만드는 과정. 요즘에 셰프, 먹방이 얼마나 인기입니까? 먹는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다 보니까 쓰레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 눈에 절해가지고 내놓은 이 상품이 찍어줘도 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주방의 더러운 네. 모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뭐 뚜껑을 열기도 전에 최악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다 비토를 놓게 되면 결국 과반이 안 됐다. 180석 안 됐다. 그럼 새누리당 안에서는요. 대권을 또 1년 앞두고 내부 투쟁이 또 벌어지는데 총선 책임론이 나온다고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동 책임이에요. 공멸의 길을 갔어요. 치킨 게임을 했으니까. 하지만 친박은 비박 때문이라고 할 거고 비박은 친박 때문이라고 할 거면서 김무성 대표를 과연 대권 주자로 세워줄 겁니까? 반기문 그럼 유엔 사무총장 이제 올해 말에 임기 끝인데 모셔올 겁니까? 이 싸움으로 더 큰 사단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권력 투쟁의 끝을 아마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름을 빚을 것이다. 아니, 최 의원께서는 분당까지도 거론하는데 저 방송 논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폭이 넓어서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새누리당의 구조 내에서 지금 분당까지 가가지고는 자멸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뭘 대권 주자 아닙니까? 왜 이번에 공천 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대권 경선할 때 그거를 내다보고 지금 저렇게 공천 룰 싸움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비박이나 친박을 가려가지고 지금 대권 주자가 구분해가지고 대권 주자가 되려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비박 친박을 다 끌어모다가 자기가 대권 주자가 돼야 되지.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떠받겠다는 당이 창당이 됐어요. 그 마산 출신이지 옛날 새누리당 출신이지 김호일 의원 잘 알아요. 나도 초청을 받았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반기문을 내세우고 지금 정당이 창당되고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좀 뭐 충청 향후에도 가가지고 연설도 하셨다고 그랬다마는 당내 친박 비박 이거를 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는 이길지 몰라도. 아 그렇죠. 이거 공천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비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대권 후보로 경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분당까지 가가지고는 자멸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최 의원이 저 전망이 저보다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당까지 전에 여당이 공천 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도 분당까지는 안 갔죠. 그 야당과 이제 다른 점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이현구 위원장을 요즘 보면서 TV에 나오신 모습을 보면서 거의 완장 차신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적한 대로 이현구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은 전략공천 우선공천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론조사 공천으로서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공천이 물론 현역의 기득권들을 보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당내의 파열음, 기존에 새누리당이 겪었던 뭐 친이계 학살이라든가 친박계 학살 이러한 파열음을 없이 가겠다라는 것을 내용적 명분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한구 위원장에 나타나면서 기존에 당내에서 합의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다 무시돼 버리는 거고 특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친박계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뭐 대권 후보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마음에도 안 들겠지만 근데 당원들이 보면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표한테 공천을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공세가 아니고요 수세예요 수세.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세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막 얘기했다가 또 청와대에서 뭐 얘기했으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자칫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대권 후보라든가 이런 포스트 뭐 박근혜 문제에 있지만은 그걸 쉽게 예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글쎄요,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사실 이제 또 아울러서 이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제 총선 전국 남은 임기 2년을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포석을 가지고 갈 것이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금 생각은 집권 후반기에 안정적으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라고는 강박 관련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국회나 여당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마저 이게 청와대와 완전히 껄끄럽게 구도가 짜여지면은 결국은 집권 후반기를 다 소모적으로 가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힘들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단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접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네네.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야당은 생각한 이상으로 나갑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당은 생각만큼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당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데 분배하기도 전에 그거를 파일을 쳐버리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김무성 대표도 이번 총선에선 승리를 해야 하고 승리를 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총선 승리라고 하는 전리품을 가지고 대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접점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접점이 TK나 일부 지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단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2004년에 뭐 최병렬 대표하고 비교되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론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상 대표를 갈아치우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와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테고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은 있을 거다. 그 접점을 찾는 과정이다를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것만큼 파열음이 날 것 같지는 병을 않습니다. 치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배 대표님이 워낙 뭐 분당을 제가 전제로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부끄럽지만 살짝 발을 빼면 희박한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거고요. 희박하다는 게 전제고요. 네. 사실은 이전 정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친이계, 미래 권력 친박계 지금만큼 치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분당 안 되죠. 갈라지지 않고 마지막에 최후의 악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정권을 창출하고 나누지만 사실은 학살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경험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이번 정치판이 지금 다른 때와 다른 게 야당이 하도 분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안에서 여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여야가 잡아야 되는데 야당은 서로 싸우느라고 권력의 근처도 못 가보고 있고 다음 대선도 좀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네. 그림에서 여당 내에서 오히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친이 친박 시절과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친박 혹은 진박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친박일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바뀌면 금방 또 옷을 갈아입을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 안에. 네. 총선에서 배지달기 위해서 친박에 신용을 하지만 그런 상황을 지금 전제하면 사실은 그 이제 본질을 어느 정도 다 드러내고 보여준 정치권 내에서 과거와 같은 타협 정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나눠먹기 정치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저는 파국이 좀 보인다는 지점 네. 때문에 이 여당도 부서질 수 있다. 있다. 이 위기를 네.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분열 가능성이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권력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 투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변수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봐요. 아니 유승민 의원이 살아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진박들의 의도대로 청와대 의도대로 예를 들면 그냥 거기서 죽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라면 저는 여권 판세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예를 들면 친박들의 계획대로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이번에 뺏지를 못한다. 그러면 TK 지역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변수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시금석이 남아있다. 근데 저 대구의 TK에 유승민 의원 탈락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부분이 TK 지역이거든. 공천구대 이게 죽기 살기 싸우는 게 핵심이 TK고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현재 그 대구 민심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 돼. 그거는.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을 김무성 대표가 지휘해가지고 성공했다. 180이나 이렇게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어요? 당권뿐만 아니고 대권 주자로 가는 겁니다. 반기문 총재가 어디가 집권당 대표로서 20대 총선을 무난히 지도해가지고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김무성 대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친박 비박이 없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봐요. 총선까지만 있다. 네, 이긴다고 보고 이긴다고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체제는 거부 못한다고 봅니다. 네. 친박 비박 그렇죠. 친박이 계속 친박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한테도 똑같은 충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김무성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비박계가 김무성 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김무성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김무성 개로 갈 거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아까 최병렬 대표 얘기했지만 최병렬 대표도 쇄신파고 구당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대표로 만들었어요. 십몇만 명이.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최병렬 대표를 낙마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득권들 다 보장해가지고 배지를 달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계속 김무성 대권으로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총선 승리 그리고 그림을 잘 만들어내는 것 좋은 메뉴들을 내는 것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사실 지금 김종인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굉장히 계속 주목이 되고 있죠. 이제는 전 정권을 떠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발언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 방법도 어떻게 되든 재벌을 또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 묘하게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을 맞이했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최소한도 우리를 위한 우선 조치를 취하겠지 하고서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이에요.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공격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심화시킨 건 맞습니다. 맞다. 네, 그럼요. 특히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건 노무현 참여정부 때문이니까요. 그건 뭐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돼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 괴멸론도 그랬고 햇볕 정책 문제도 그랬고 이번에 DJ가 노무현에 대해서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DJ가 집권했을 때 IMF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기업과 재벌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외화 부분에 대해서 외환 보유고를 회복시키기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그 집권 기간 중에 협력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시기에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대재벌의 이런 파행적 구조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김종인 대표는 뭐 노태우 대통령 때는 경제수석까지 했는데 그럼 무엇을 했는지 과연 네. 저는 되물어보고 싶고 실제로 DJ 같은 경우는 그런 파행적 구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로라든가 생산적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건 맞지만은 예. 그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갈해서 야당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참 제가 야권 지지자층이라 그러면 참 고민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김종인 대표가 어떤 분이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차별화시킴으로써 분당 사태를 막고 국민의당이 지지를 묻고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게 못하게 한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에요. 당당한 그 더민주의 리더십을 확보해가지고 당당한 입지를 만든 분입니다. 예. 그분의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럽니다. 대북 정책은 과거부터 쭉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정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재벌 정책도 IMF 이후에도 빅딜 정책하고 뭐하고 통폐합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학자에서 쭉 평가해 왔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니까 내부에서는 아마 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출되기 어려워요.
공천을 앞두고 20% 물갈이, 난 내 독자적으로 물갈이 하겠어. 문재인 대표가 만든 20% 그거보다도 난 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당당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김종인 리더십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가지고 성공을 했고, 이 쭉 밀고 가가지고 공천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보면 아마 획기적으로 성공했다는 저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기대가 돼.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말씀이 나오는 저런 겁니다.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면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본인은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또 저분은 가지고 있다.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뭐 서도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경제 전문가의 논평이에요, 그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리더십으로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저는 배 대표님 말씀에 99% 공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총선까지는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해서 이전에는 대북 관계에서 북한 괴멸론, 야당에선 굉장히 금기시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이 민주화 정부 두 기를 싸잡아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에 있던 분이 야로 넘어왔으니까 그럼 열을 더 까야지. 왜냐하면 네.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기대하는 이제 어떤 야권 지지자들의 심리, 이건 너무 가볍고 얕죠.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를 가만히 보면 여야 혹은 좌우 이 경계를 넘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해서 대안을 내고자 하는 고육지책이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안철수 대표가 나 경제 전문가예요, CEO 출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학자면서 경제 고위 관료였으면서 지금 이제 경제 철학자의 풍모도 좀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총선 승리로 잘 연결이 되면 네. 이 그동안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실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난 광주였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맞아 죽은 7살 김모양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연결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그 소식은 저희들이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